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4절 현장 존재와 말함 그리고 언어 이 대목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장 존재는 다 빈데슈트리히 자인 이렇게 쓰여진 것인데요. 현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결선을 집어넣어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말함은 레드인데요. 이해된 것을 밖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밖으로 말해져서 있는 것, 그것이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존재라는 것은 개시성으로서의 존재 또는 개시성을 존재하게 함으로부터 말함이 성립하고 말함으로부터 언어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서로는 213쪽입니다. 현장의 존재, das Sein des Da, 현장의 존재인데요. 현장을 존재하게 함 또는 현장을 계시하면서 존재함. 그런데 이 현장이 곧 계시성이니까요. 그렇다면 현장의 존재라는 것은 동격으로 봐 계시성으로서의 존재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타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 데스라는 입격이 동격으로 해석될 것이냐 속격, 소유격적인 입격으로 해석될 것이냐 목적격적인 소유격으로 해석될 것이냐. 동격으로 보면 현장으로서의 존재이고요. 소유격으로 보면 현장에 의해 성립하는 존재이고요. 목적격으로 보면 현장을 있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양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하이데거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독자들은 맥락에 따라서 하이데거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차려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장의 존재를 곧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실존 범주들은 심정성과 이해이다. 이 문장 구조를 보면 현장의 존재를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이라고 풀이했어요. 그러면 슐로셈 하이트 des 인디오벨트 자인이니까요. 계시성이 존재가 되고 세계 내 존재가 다로 표현된 셈이네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맥락에 따라 달리 표현되기 때문에 고정된 견해에 의해서 현장의 존재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실존 범주들은 심정성과 이해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말함이 추가되겠죠. 이해는 자기 안에 해석의 가능성을 곧 이해된 것에 내것 삼기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심정성이 이해와 동일근원적인 한도에서 심정성은 하나의 어떤 이해력 속에서 유지된다. 심정성에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해석 가능성이 상응한다. 진술과 더불어 해석의 한 극단적인 파생태가 볼 수 있게 되었다. 진술의 세 번째 의미를 전달 또는 밖으로 말함으로 해명함은 말함, 자아겐 내지 발언함, 슈프레헨이라는 개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는데 그 개념은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러했다. 이제야 비로소 언어가 주제가 된다는 점이 예고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현존재의 계시성이라는 실존론적 구성틀 속에 자신의 뿌리를 둔다는 점이다. 이 언어가 계시성에 뿌리를 둔다고 했어요.
이 계시성은 밖으로 말함, 이 밖으로 말함이 헬라우스 자개 또는 그렇죠? 레데, 자겐, 슈프라헨 이것이 다 밖으로 말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계시성으로 밖으로 말해지고 밖으로 말해져 있는 것이 언어가 되겠네요. 언어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기초는 말함이다. 디레데이다 라고 했습니다. 디레데는 말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디레데 자체가 말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함을 번역용어로 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심정성 이해해서 진술에 대한 지금까지 해석 속에서 부단히 이미 사용해 왔지만 주제적 분석에 있어서는 그 현상을 이를테면 감추었다. 말함의 현상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네요. 말함은 심정성 및 이해와 실존론적으로 동일 근원적이다.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다. 근원을 동일하게 한다. 현장, 곧 계시성의 이해 가능성은 내 것으로 삼는 해석에 앞서 역시 언제나 이미 마디 나눠져 있다. 게글리디어트, 아티큘리어트, 분절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마디 나눠져 있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말하면 이해 가능성의 분절화, 여기네, 아티큘라치온, 네, 마디 나눔 글리디오룸이다. 말함은 따라서 해석과 진술의 밑바탕에 이미 놓여 있다. 해석 속에서 따라서 더욱 근원적으로는 이미 말함 속에서 분절화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의라고 명명했다. 말하면서 분절화 속에서 분절화된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의미 전체라고 명명한다. 베도이퉁스 간체라고 했어요. 이 의가 분절화의 측면에서는 의미 전체라고 명명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전체가 의미들 속으로 풀려질 수 있다. 의미들은 분절화 가능한 것, 즉 의의 분절화된 것으로, 분절화 가능한 것이 분절화된 것으로 언제나 의의 보유적이다. 진하프트이다. 만약 말함이 곧 현장의 이해 가능성, 즉 의의 분절화가 계시성의 근원적 실존 범주라면, 그런데 이러한 계시성이 일차적으로 세계 내 존재를 통해 구성된다면 역시 말함도 본질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세계적 존재 유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내 존재의 심정적 이해 가능성은 말함으로써 자신을 밖으로 말한다. 심정적 이해 가능성, 이것은 말함의 방식을 통해 자신을 밖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계시성은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이고요. 이해 가능성도 세계 내 존재의 이해 가능성이네요. 이해 가능성의 의미 전체가 낱말에로 온다. 의미들에서 낱말들이 자라난다. 그러나 낱말 사물들이 의미들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낱말들이 사물들이고 이런 사물들로서의 낱말이 추후적으로 의미를 갖추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의미를 갖춘 낱말들이 의미 전체로부터 생겨나온다는 것입니다. 말함의 밖으로 말해져 있음이 언어이다. Hinausgesprochenheit der Rede ist Sprache, ist Sprache 이렇게 쓰여졌네요. 이러한 낱말 전체성은, 이거 언어는 달리 보면 낱말 전체성이네요. 이것은 말함이 그것 속에서 하나의 고유한 세계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그런 전체성으로서 하나의 용제자처럼 그렇게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서 눈앞에 발견 가능하게 있다. 그러니까 낱말 전체성이나 언어는
용제자처럼 용제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 근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즉 계시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적인 존재 내지 현존재적 존재를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네요. 언어는 전체적인 전체 사물들 속으로 부서질 수 있다. 그렇죠.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낱말들의 총체로 보고, 낱말들은 일종의 사물들이자 전제자로 간주할 수 있지요. 말함이 실존론적으로 언어인데, 왜냐하면 말함이 그것의 계시성을 의미부합적으로 분절화하는 그런 존재자는 피트된, 또 세계에 의존하는 세계 내 존재라는 존재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현존재의 계시성의 실존론적 구성틀로서 말함은 현존재의 실존에 대해 구성적이다. 말하면서 발언함에는 가능성들로서 들음과 침묵함이 속한다. 이러한 현상들에 입각해 실존성에 대한 말함의 구성적 기능이 비로소 완전히 분명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말함 그 자체의 구조의 명확한 마무리이다. 말함은 세계 내 존재의 이해 가능성의 유의미한 마디 나눔인데, 세계 내 존재에는 공동 존재가 속하고 세계 내의 존재는 각기 저 배려하는 상호 공동 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방식 속에서 자신을 유지한다. 예, 세계 내 존재 이해 가능성 그랬는데요. 이것은 계시성이겠죠. 예,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은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 가능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배려하는 상호 공동 존재는 말하면서 존재하는데, 그 승인하고 거절하고 요구하고 경고함으로 밖으로 말하기, 상의하기, 대변하기, 더 나아가 진술들을 행함으로, 그리고 연설을 함의 방식으로서의 말함으로 존재한다. 말함은 무엇에 대해 말함이다. 말함의 대상, worüber der Rede는 하나의 규정하는 진술의 주제라는 성격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대개 있어서 갖고 있지 않다. 말함의 대상은 말함의 주제일 수는 있는데, 규정하는 진술의 주제라는 성격을 대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술보다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 말함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명령도 무엇에 대해 공표되어 있다. 소원은 자신의 대상을 갖고 있다. 대변하기는 자신의 대상을 결여하지 않는다. 말함은 반드시 이러한 구조 요소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함은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을 함께 구성하고 있고, 자신의 고유한 구조에 있어서 현존재의 이러한 근본 구성틀, 즉 세계 내 존재를 통해 미리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함 속에서 논의되는 대상, 다스 베레데테는 언제나 특정한 관점 속에서, 또 어떤 한계들 속에서 말 걸린 채로 있다. 안게레데트 이스트라는 말이네요. 각종의 말함 속에는 하나의 말해진 내용, 안게레데테스가 그 자체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그때마다의 소원, 물음, 자기를 밖으로 말함 속에서 말해진 내용 그 자체이다. 이런 말해진 내용에 있어서 말함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말해지는 대상이 있고요. 그것을 말함의 대상이라고 했고요. 이 말함의 대상은 말해진 내용과는 구분돼요. 말해진 내용은 수로 또는 수로 규정과 관련되어 있고요. 말함의 대상은 주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네요. 전달의 현상은 이미 진술의 분석 속에서
예고되었던 것 같이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술하는 전달, 예컨대 보고는 실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파악된 전달의 한 특수한 경우이다. 진술하는 전달로서의 보고는 전달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곧 전달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실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파악된 전달 속에서 이러한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실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파악된 전달이네요. 특수한 경우로서의 전달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파악된 전달입니다. 이 전달 속에서 이해하는 공동 상호 존재의 분절화가 구성된다. 그것, 즉 전달이 공동 존재의 공동 심정성 및 이해력의 나눔을 수행한다. 전달은 미트 타일룽이고요. 미트는 함께라는 말이고 미트를 떼어버리고 남은 단어가 타일룽이네요. 그것을 나눔이라고 번역했어요. 전달은 결코 체험들, 예컨대 생각들이나 소원들을 한 주관의 내면에서부터 다른 주관의 내면 속으로 운송함 같은 것이 아니다. 공동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이미 명백하게 공동 심정성 및 공동 이해 속에서 존재한다. 공동 존재는 말함 속에서 명시적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말하면 공동 존재는 이미 존재하지만 움켜잡히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아지지 않은 것으로서는 단지 나눠지지 않은 채로만 존재한다. 공동 존재는 나눠지지만 공동 존재가 움켜잡혀지지 않았을 때는 역시 나눠지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각종의 말함은 자신의 말해진 내용에 있어서 자기를 남에게 전달하는데 동시에 자기를 밖으로 말함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현존재는 자기를 밖으로 말하는데 현존재가 우선적으로 내면적인 것으로서 외부에 대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재가 세계 내의 존재로서 이해하면서 이미 외부에, 세계 안에, 즉 외부에, 자기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 말해진 것, 현존재가 자기를 밖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요. 밖으로 말해진 것이 역시 현존재이네요. 이것은 바로 외부에 있음이고, 다시 말해 심정성, 기분의 그때마다의 존재의 방식인데, 이러한 심정성에 관해 나타내졌던 것은 이것이 내 존재의 완전한 계시성에 관련된다는 점이었다. 말함에 속하는 고지함, 알려줌이죠. 멜덴과 또는 멜둥과 구분하기 위해서 백혼둥을 고지함으로 번역했고요. 이 고지함에 대한 그 심정적인 내 존재를 고지함에 대한 언어적 지표는 말투나 억양, 말함의 빠르기, 발언함의 유형 속에 놓여 있다. 즉 심정성이 계시한 실존론적 가능성들의 전달이, 다시 말해 실존의 계시가 시를 짓는 말함의 고유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전달하는 것이 시라는 것이네요. 말함은 세계 내 존재의 심정적 이해 가능성의 의미 부합적인 마디 나눔이다. 또는 의미 단위로 마디 나눔이다. 구성적 요소들로서 말함에 귀속하는 것들은 다음이다. 말함의 대상, 즉 논의되는 대상, worüber die Rede, das Geredete, 말해지는 내용 그 자체, das Geredete als solches, 그리고 전달, 그리고 자기를 고지함. 이것들은 단지 경험적으로만 언어에 입각해서 긁어 모아질 수 있는 성질들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 구성들 속에 뿌리를 둔 실존론적 성격들이며, 이 성격들이 언어 같은 것을 존재론적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한다. 네. 하나의 특정한 말함의 현사실적인 언어 형태 속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중에 몇 개가 결여되거나 알아차려지지 않게 남아있을 수 있다. 그 요소들이 종종 낱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지 말함의 하나의 특정한 유형에 대한 지표일 뿐이다. 말함이 있는 한도에서 말함은 각기 앞에서 언급된 구조들의 전체성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말해지는 대상이 주어이고요. 말해지는 내용이 수로이고요. 그리고 그 둘이 연결된 것이 진술이겠네요.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은 그래서 언제나 역시 이러한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로 방향 잡음도 취했고 언어를 표현, 기호적 형식, 진술로서의 전달, 체험들의 통지, 삶의 형태화라는 이념들을 실마리로 삼아 개념화하였다. 언어에 대한 하나의 완전히 충분한 정의를 위해서는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규정 조각들을 절충적으로 함께 모아 붙이려 한다면 아무것도 획득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언어의 정의를 위해 결정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먼저 현존재의 분석론의 근거 위에서 말함의 구조의 존재론적 실존론적인 전체를 명확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말함과 이해 및 이해 가능성과의 연관은 말함 자체에 속하는 하나의 실존론적 가능성, 곧 들음에서부터 분명하게 된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들음은 말함에 대해 구성적이다. 들어야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언어적인 발표가 말함 속에 근거를 두는 것처럼 그렇게 청각적인 알아차림은 들음 속에 근거를 둔다. 누구에게서 들음은 공동존재로서의 현존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실존론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들음은 심지어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에 대한 현존재의 일차적이고 본래적인 개방성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현존재가 휴대하고 있는 친구, 비유적 표현입니다. 양심으로부터의 소리를 들음으로는 그런 것이다. 현존재는 그가 이해하기 때문에 듣는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이해하는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는 공동 현존재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이속되어 있고 이러한 이해속성 속에서 공동 현존재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귀속적이다. 세 가지 단어를 지금 병렬시키고 있어요. 듣는다가 회렌입니다. 예속되어 있다는 게 회리히 자인이고요. 귀속적이다라는 건 쭈게리히 자인이에요. 이들이 그렇다면 듣기 때문에 서로 예속되어 있고 서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귀속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듯 합니다. 서로 들음은 공동 존재가 그것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것인데 따름과 함께감이라는 가능한 방식들을 갖고 있고 또 듣지 않음, 거스름, 반항함, 벗어남이라는 결핍적 양상들도 갖고 있다. 이러한 실존론적으로 1차적인 들을 수 있음의 근거를 두고 경청함, 호르셴 같은 것이 가능한데 호르헨이네요. 이것이 가능한데 경청함 자체는 사람들이 심리학 속에서 우선적으로 들음으로 규정하는 것들인 소리남을 감각함과 발음함을 알아차림보다 현상적으로 더욱 근원적이다. 역시 경청함도 이해하는 들음이라는 존재 유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듣는 것은 결코 소음들과 잡음들이 아니고 삐걱거리는 마차나 오토바이다. 사람들은 행진하는 대열, 북풍, 두들기는 딱따구리, 바삭거리는 불을 듣는다. 불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지만 하이데크는 소리라는 말을 떼고 그냥 포이어, 헤르트, 포이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의 순수한 소음을 듣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의 매우 인위적이고 복잡한 마음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오토바이들과 마차들을 듣는다는 점은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가 각기 이미 세계 내부적인 용재자 옆에서 체류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전혀 감각들 옆에 체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현상적 증거이다. 주관이 그곳으로부터 뛰어내려 결국 하나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뜀판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감각들의 혼잡이 먼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감각들의 혼잡을 뜀판으로 삼아 여기서 뛰어내려서 세계에 도달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감각들의 혼잡이고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세계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세계에 머물면서 세계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때때로 추후적으로 감각들의 혼잡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자로서 우선적으로 이해된 것 옆에 존재한다. 역시 다른 사람의 말함을 명시적으로 들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말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정확히 말해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타인과 함께 말함의 대상으로 있는 존재자 옆에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발표 속에서의 밖으로 말해진 것을 듣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발언함이 명료하지 않거나 언어가 낯선 그런 곳에서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낱말들을 듣는 것이지 다양한 소리 자료를 듣는 것이 아니다. 말함의 대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들음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물론 말해져 있음의 방식 곧 말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이 점도 단지 말해진 내용의 선행적인 함께 이해함 속에서만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그렇게만 말해져 있음의 방식, 즉 말투를 말함의 주제적 대상에 대한 이것의 적절성, 즉 말해져 있음의 적절성 속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네, 다소 복잡하지만 곰곰이 음미해볼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답으로서의 말대꾸는 우선적으로 직접적으로 공동존재 속에서 이미 나누어진 것인 말함의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생겨난다. 단지 말함과 들음의 실존론적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곳에서만 어떤 사람이 경청할 수 있고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아마도 매우 분명히 또 바로 그 때문에 경청할 능력을 갖고 있다. 들을 수 없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경청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저기서 들음은 들으면서 이해함의 하나의 결핍 상태이다. 프리바치온이라고 했어요. 결핍 또는 결핍 상태. 말함과 들음은 이해 속에 근거를 둔다. 이해는 많이 말함을 통해서도 또 바쁘게 여기저기서 들음을 통해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단지 이해하는 사람만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동일한 실존론적 기초를 갖고 있는 것이 말함의 다른 하나의 본질적인 가능성인 침묵함이다. 서로 함께 말함 속에서 침묵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낱말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본래적으로 남으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줄 수 있고 다시 말해 남의 이해력을 형성할 수 있다. 낱말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어떤 것에 대해 많이 발언함에 의해서는 이를 통해 이해력이 증진된다는 점이 조금도 보증되어 있지 않다. 그 반대이다. 광대하게 논의함은 이해된 것을 은폐하고 이것을 가상적 명료성 속으로 다시 말해 진부함의 이해 불가능성 속으로 데려온다. 진부한 것은 가상적으로 명료하죠. 그러나 가상적으로 명료할 뿐 이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침묵함은 그러나 벙어리 같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벙어리는 거꾸로 발언함애로의 경향을 갖고 있다.
벙어리는 단지 그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심지어 그런 것을 논증할 각종의 가능성조차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벙어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적게 발언하는 것에 원래 익숙해 있는 사람은 그가 침묵하고 있거나 침묵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성이 주어져 있는 순간에 역시 침묵할 능력도 없다. 단지 진정한 말함 속에서만 본래적인 침묵함이 가능하다. 예, 본래적인 침묵함이 진정한 말함일 수도 있죠. 침묵이 말함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 존재가 말할 무엇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본래적이고 풍부한 계시성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경우 과묵함, 말수가 적음은 계시성을 명백하게 하고 잡담을 진압한다. 과묵함은 말함의 양상으로서 현 존재의 이해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분조로 하는데, 그것에서부터 과묵함에서부터 진정한 들을 수 있음 및 투명한 상호 공동 존재가 생겨나는 식으로 그리한다. 현장의 존재에 대해, 다시 말해 심정성과 이해에 대해 말함이 구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존재는 말하는 내 존재로서 이미 자신을 밖으로 말해왔다. 현 존재는 언어를 갖고 있다. 그리스인들, 곧 자신들의 일상적인 실존함이 주로 서로 함께 말함 속에 옮겨져 있었고, 동시에 인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졌던 그런 그리스인들이 철학에 앞선 현 존재 해석에서는 물론 또한 철학적인 현 존재 해석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존 로건 에콘, 로고스를 가진 동물로 규정했다는 점은 우연인가? 인간의 이러한 정의에 대한 이성적 동물이라는 의미로의 나중의 해석은 과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해석은 현 존재의 이러한 정의가 그것에서 이끌어내져 있는 그런 현상적 집안, 즉 존 로원 에콘을 은폐한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자로 자기를 나타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음성적 발표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고유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자가 말함을 통해 세계와 현 존재 자신의 발견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언어에 대한 낱말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이러한 현상, 즉 언어를 우선적으로 말함으로 이해했다. 그럼에도 철학적 숙고에게 로고스가 주로 진술로서 시선 속으로 왔기 때문에 말함의 형식들 및 성분 조각들이라는 근본 구조들의 마무리는 이런 로고스, 곧 진술을 실마리로 삼아 수행되었다. 문법은 자신의 기초를 이러한 로고스의 논리학 속에서 찾았다. 이 논리학은 그러나 전제자의 존재론 속에 근거를 둔다. 후속하는 언어학 속으로 넘어갔고, 원칙적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표준적인 것인 의미 범주들, 베도이퉁스카테고리엔 이라는 근본 성분은 진술로서의 말함으로 방향 잡혀 있다. 그렇겠네요. 주어, 수로, 동사, 형용사, 조사 등등의 의미 범주들일 텐데요. 이것들이 진술로서의 말함에 방향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반대로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실존 범주의 원칙적인 근원성 및 넓이 속에서 취한다면 언어학을 존재론적으로 더 근원적인 기초들 위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논리학으로부터의 문법의 해방이라는 과제가 선행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실존 범주로서의 말함 일반의 선험적인 근본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력이고, 그래서 그 과제는 전승된 곳의 개선들이나 보완들을 통해 추후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해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이해 가능한 것 일반의 가능적인 의미 부합적 분조라 의미 단위적
분절화의 근본 형식들인데 그런 분절화는 단지 이론적 고찰 속에서 인식되고 문장들 속에서 표현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의미로는 가급적으로 많은 또 멀리 떨어진 언어들이 포괄적인 비교를 통해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훔볼트가 그것 내부에서 언어를 문제로 삼은 그런 말하자면 철학적 지평, 네, 언어를 훔볼트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했어요. 이런 지평을 수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의미론은 현존재의 존재론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의미론의 번성과 쇠망은 현존재의 존재론의 운명에 달려있다. 결국에는 철학적인 탐구가 어떤 존재의 유형이 언어 일반에 귀속하는지를 묻는 것을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하나의 세계 내부적으로 용제적인 도구인가? 혹은 언어는 현존재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는가? 혹은 이러한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닌가? 하이데크 입장은 이 두 입장 모두이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유형을 언어의 존재가 지니고 있기에 언어는 죽은 채로 있을 수 있는가? 무엇을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언어가 성장하고 몰락한다는 점이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의 언어학을 갖고 있고 이것이 주제로 삼는 존재자의 존재는, 즉 언어의 존재는 어둡다. 현존재적 존재를 갖고 있는지 용재적 존재를 갖고 있는지 전제적 존재를 갖고 있는지는 어둡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주제에 대한 연구적 물음을 위한 지평, 곧 현존재의 존재론조차도 덮어 감추어져 있다. 의미들이 우선적으로 또 대개 있어서 세계적인 의미들, 곧 세계의 유의성을 통해 앞서 윤곽지어진 의미들, 아니 심지어는 종종 주로 공간적인 의미들이라는 점은 우연인가? 혹은 이러한 사실은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불가피한가? 그리고 왜 그런가? 공간적인 의미들이라고 했는데요. 전치사들이 대개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죠. 안에, 바깥에, 옆에, 위에, 아래에. 그렇죠? in, 아우서, 위버, 언더, 인너할프 등등 이게 다 공간적인 의미인데 이 말은 언어가 현존재의 공간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네요. 철학적 탐구는 사안들 자체에 대해 묻기 위해 언어 철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고 개념적으로 해명된 문제체계의 상태 속으로 자신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개념적으로 해명된 문제체계, 이건 존재론을 의미하겠지요. 언어에 대한 앞에 놓인 해석은 다만 현존재의 존재 구성틀 내부에서 이러한 현상을 위한 존재론적인 장소, 즉 개지성을 제시했고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의 분석을 준비해야 했는데 그 분석은 말함의 하나의 기초적 존재 유형, 즉 잡담을 실마리로 삼아 다른 현상들, 호기심, 애매성, 퇴락과의 연관 속에서 현존재의 일상성을 존재론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시선 속으로 데려오려고 시도한다. 네,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 다뤄지는 것이 현장의 일상적 존재와 현존재의 퇴락인데요. 이 현장의 일상적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잡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35절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